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7월 마지막 주죠.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이거 정리하려고 하고요. 한국의 그 감세 정책은 분명히 대형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덤덤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시각 28일 목요일 새벽에 FOMC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75bp 올릴 확률이 이 시각 80%입니다. 100bp 올릴 확률이 20%이고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75 인상할 걸로 봅니다. 7월 13일경에 100 올릴 확률이 82% 넘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 75 올리는 거 이거 추가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FOMC 기준금리 결정하는 다음 날 미국의 2분기 GDP 발표됩니다. 현재 추정치 0.4% 성장입니다. 플러스 성장입니다. 이것은 호재로 인식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말이죠. 그동안 그 아틀란타 연준의 이코노미 나우에서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6% 예상을 했었죠. 이거보다는 매우 양호하지 않습니까? 원래 1분기는 마이너스 1.6% 발표가 됐었죠. 이건 확정된 사실이고 만약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한다면 미국 경제는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한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플러스 0.4%가 된다면은 경기 후퇴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침체는 아니라는 그런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호재라는 겁니다. 같은 날 28일 미국의 2분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코어 PCE 지수가 발표됩니다. 분기 지수입니다. 분기. 그래서 1분기는 5.2%였고요. 2분기는 4.5%로 상승률 둔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음 날인 29일에 중요한 6월 코어 PCE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 값이 미국 연준의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수십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월에 피크였고요. 3월부터 4월, 5월 이렇게 3개월 연속 피크 아웃 되는 모습 여러 번 말씀드렸죠. 6월 예상치는 5월과 같은 4.7% 예상입니다. 지난번에 핵심 물가지수 6종류 자세히 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이 세 가지에다가 각각의 경우에 근원 물가지수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식품하고 에너지 요거 제외한 것이 근원 지표이고요. 그런데 에너지하고 식품 이거는 이미 한 달 또는 이러면 3개월 전부터 피크 아웃되는 중입니다. 지금도 피크 아웃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튀르키예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곡물 수출 일단 재개하기로. 물론 어저께 다시 또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하고 해서 긴장이 약간 높아지고 했지만 어쨌든 합의해서 이제 곡물 수출항 오픈한다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수출할 수 있는 곡물 양만 2천만 톤 가량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피크아웃 되는 거는 더 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근원 물가 지수에는 식품하고 에너지는 빼버리니까 이 근원 물가 지수 3개 종류가 전부 피크아웃 되는 중이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특히 7월 달까지 상승 추세에 이어갔는데 물가지수 6종류를 다 종합하면은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 지났거나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견해를 여전히 유지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는 점점 더 희박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가령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외로 급등하는 것으로 발표되면 그때는 악재가 되겠죠. 그럼 시장이 한번 출렁할 겁니다. 그러나 횡보 내지는 점진적으로 피크아웃 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시장에 대해서 중립 또는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을 이제는 주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은 가령 지난 연말 연초 이럴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생생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유일한 지표가 될 거다. 이게 나쁘면은 시장은 무너질 거다. 만약에 GDP나 고용은 너무 좋게 나오는 게 오히려 악재가 될 거다. 오히려 저건 좀 나쁘게 나오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대하는 지표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긴장되는 게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입니다. yield 커브. 역전 현상이 지속 중이고 또 역전의 정도가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사진 보시면 2년물 수익률 2.97%, 10년물 수익률 2.75% 이렇게 역전 상태 계속되고 있고요. 더 심해졌다는 거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다음 주 28일 새벽에 기준금리 올려버리면은 75bp에서 기준금리 75bp 올리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단기 시장에서는요. 그러니까 30일물 이런 거 6개월물 이런 단기 시장은 바로 영향을 직접 받아버립니다.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머니마켓 수익률은 확 올라가 버립니다. 예. 그 여파로 이제 장기물로 갈수록 잔존 기간이 길수록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는 이제 점점점 적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당연히 2년물이 10년물보다 더 올라가면은 저 역전되는 게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한두 번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시장을 흔들까? 흔들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흔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10년물 수익률이 최근에 크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거, 이거 반영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되는 것도 반영을 했겠지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수익률이 되돌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즉 경기는 침체되는 것보다는 후퇴된다, 경착륙되는 게 아니라 연착륙될 거다,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원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한국 같으면은 여전히 고환율 이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70년, 80년, 9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더 잘 됐죠. 그게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 경제는 환율 오른다고 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 아니라는 점, 이거는 최근에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진 않았지만 한 2, 3년 전에는 굉장히 자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지금은 그보다 더 심하죠. 그러니까 환율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데요. 수입에는 바로 직격탄을 준다는 거죠. 사진 한번 보시면 7월 20일까지 수출은 분명히 수출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출이 침체되는 건 아닙니다. 수출은 여전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 상승 때문에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서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무려 185억 불 적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흑자가 137억 불이었으니까 이건 거의 300억 불 이상 지금 무역 부문에서 달러 공급이 줄어든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무역 적자는 바로 환율 상승의 부작용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 왜 올랐는가,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의 인플레이션 반영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 한국의 상대적 금리 차가 줄어든 것이죠. 즉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를 더 빨리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환율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지금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해법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그래서 금리 대폭 인상이 결국 불가피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의 부작용은 국내에서 흡수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외에 이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다른 전략이라는 게 바로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 증가시키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수출을 촉진하거나 아니면은 외자가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우리가 뭐 달러를 프린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수출이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한국 정부에서도 지금 그 수출 촉진 정책 뭐 온갖 것들이 총동원하겠죠. 당연합니다. 그런 게 총동원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한국 경제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런 그 수출 촉진 정책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금리를 크게 올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한미 재무장관 회의 열렸는데, 그래서 지금 그 사진처럼 필요시 외화 유동성 지원 방안, 이거 이제 논의됐다는 것인데,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는 거의 영양가 전혀 없는 것이죠. 비상시 통화 스왑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원론을 한번 확인했을 뿐이고요. 이것도 뭘 한국이 말 꺼내니까 미국이 그렇게 이제 맞장구 쳐준 것이죠. 그래서 통화 스왑 열어두었다는 그 동아일보 저 보도는 전혀 근거 없는 기자의 개인적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비상시에 통화 스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그 한미 통화 스왑 되면은 이건 대응 호재라고 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한국은 환율 내려야 되는데 통화 스왑이 없다가 생기면은 분명히 이거는 환율 하향 안정화시키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응 호재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한국 경제가 그런 비상 상황이 아닙니다.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상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 상황에서 통화 스왑이 되려면은 한미 통화 스왑이 되려면은 미국의 그 달러에 대한 기본 정책, 글로벌 정책을 변경해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그 유크레인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 그다음에 중공 이런 이 패권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그 달러 정책이 그 변경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또 그 변경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과연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거 별도로 한번 그 살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 이건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세금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2, 3년 전서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매우 훌륭하다고 보는데, 사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법인세, 소득세 이거 대폭 인하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대형 호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같으면 주가 대폭등하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한국 그 코스피 시장은 거의 지금 반응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아스러운데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거 지금 세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소수당인 국힘으로는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감세 정책이 호재가 되는 경로라는 것은 법인은 투자를 늘리고요. 개인은 소비를 늘려서 그래서 GDP 성수 효과를 통해서 성장을 견인하는 이런 건데 지금 그동안 한국은 투자 열등 지역이었습니다. 투자 열등 지역. 한국에 투자하면 덩신이었다는 거죠. 왜 한국에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사유재산 보장도 안 되고 세금 왕창 뜯어가고 노조나 양아치 같은 이곳에 왜 투자를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투자 열등 지역으로 분류되던 한국을 투자 우등 지역으로 바꾸려면은 법인세 감세는 당연히 이런 세금 감세 정책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해고의 자유가 기업에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상시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자유로워져야 하고요. 고용의 자유가 되려면은 해고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은 투자 조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조 조정한 다음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건데 이게 되려면은 결국 노조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우 엽기적이고 매우 양아치 같은 저런 엽기적 도적 마귀들, 좌빨 세력들 완전히 싹 몰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제도를 보장된다는 믿음이 서야 이
그야말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이거 아직 부족한 거 아니냐? 어? 감세 정책만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대로 되려면은 다시 말해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려면은 다음 총선에서 국힘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 감세 더해서 저는 상속세 완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네, 완전 폐지 하나도 남겨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 보유세 이런 것도 한 가구 자동차 한 개 있는 거예요. 완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고가 가전제품보다 더 싸구려인 중고 승용차 한 대 그거 완전 생활 필수품인데 예? 고가 가전제품 없이는 살 수 있지만 그 중고 평범한 그 승용차 한 대 정도는 이거는 없으면 너무나 불편하죠. 지금 한국 그 생활 수준에서는 이 생활 필수품입니다. 고가 가전제품은 생활 필수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가 가전제품에는 보유세 없잖아요. 근데 그 생활 필수품인 중고 승용차에 그 자동차세 뜯어가는 게 약탈이죠, 약탈. 예, 예. 유류세 완전 폐지하고요. 기름값에다가 10% 부가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은 다음 총선에서 국힘이 압도적 다수당이 돼야지 뭐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저것들은 뭐 아무 생각 없죠. 깽판 치고 뭐 발목 잡는 게 일인데 그게 전략인데 뭐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속히 엽기적 살인마귀들 그리고 그 공범들 엽기적인 도적 마귀와 그 공범들 모조리 처단을 해야 하는데 아이 너무 그 망할 년놈들 그 시원한 구속 소식 기다리다가 완전히 지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더위에 지치고 구속 소식 기다리다가 지치고 그렇습니다. 구속 시키는 게 이렇게 힘드는데 사형 집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